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 2022년 새해 첫날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하반기에 그 조국 파문에 이어서 터진 그 청와대발 의혹 두 가지가 있었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또 유재석 감찰 무마건입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이 법원에 의해서 막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지만은 법원에서 기각을 했죠. 그리고 어제는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이 역시 기각됐습니다. 조국의 경우에는 법원이 영장을 기각은 했지만은 재질이 좋지 않다. 이런 판단을 1차적으로 법원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오히려 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선거 개입도 송병기 구속영장에서 송병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지만은 그 영장에 보면은 백원호를 비롯해서 당시 청와대 참모들을 공범으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송병기 구속과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검찰 수사가 또 청와대로 향할 수도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죠. 그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제 뇌물죄를 포함해서 무려 12가지 제목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재판에서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기 때문에 조국 사태 그리고 청와대 국정농단을 둘러싼 논란들은 올해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어나는 정치권의 공방 또 검찰의 수사 진행 여기에 따른 민심이 4월 15일 날 확인됩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그 민심이 고스란히 담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새해를 맞아서 골치 아픈 이야기 놔두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그리고 2022년 대선 전초전 생각도 있죠. 21대 총선의 5대 관전 포인트 이것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과연 우리 유권자들께서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총선을 바라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한편을 행사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바뀐 게임의 룰이 어느 쪽에 유리할까입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죠. 그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입니다. 새해를 불과 다시 앞두고 12월 20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안 초안보다는 연동률 적용이 많이 느슨해졌지만은 어쨌든 이 제도는 일정 부분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는 군소 정당에 절대 유리한 법이죠. 가령 3% 이상의 정당 득표율만 기록을 해도 한 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 무더기 상당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재 선관위에 공식 등록한 정당만 해도 34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창당 준비 절차를 거치고 있는 예비 정당도 17개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소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데 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그대로 이것을 비례민주당 이렇게 따라하면은 이것은 오히려 거대 정치 세력을 갖고 있는 정당이 또 절대 유리한 구도로 단번에 바뀌게 됩니다. 자, 한국당의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른바 4+1 법여권의 독주. 그래서 게임의 룰을 만드는데 한국당이 패싱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에서 소외가 된 만큼 비례한국당을 만들더라도 이것이 꼼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자구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 비례한국당이 탄생을 하면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인데 이 중에서 과반 이상 25석에서 30석이나 가져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자구책이 될 수 있죠. 또 최근에 그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72%가 비례한국당 출범에 찬성한다 그런 응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민주당은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한국당을 따라하면은 의석은 몇 석 더 건질지 모르지만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권 여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위성정당을 만들게 되면은. 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군소정당이 손해를 보게 되죠. 어석수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에 넣으면은 정의당은 한석 건지기도 어려울 거다. 그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되면 군소정당이 반발해서 4+1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하기 상당히 어려운 카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바뀐 게임의 룰, 이것은 한국당이 제대로 대처만 하면은 한국당에 절대 불리하지 않은 그런 제도입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참사가 되풀이 되는가입니다. 보수 진영은 2017년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분열에 의한 정권 재창출 실패, 또 재작년 지방선거 참패, 이렇게 3대 참사를 겪었습니다. 보수 세력 전체가 3대 참사를 겪었죠.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마저 패배를 하게 되면은 보수 회생의 기회는 당분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2년 대선 고지 탈환도 어렵게 되는 거죠. 자, 한국당이 살아야 결국 보수가 사는 건데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수 통합 여부, 또 하나는 개혁 공천 여부죠. 한국당 입장에서. 지금 현재 선거가 3개월여 남았는데 지금 본보수 정치권은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습니다. 한국당 외에 유승민 의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보수당, 또 조원진 공동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 또 이현주 신당, 이정현 신당, 이런 것들 별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보수가 통합이든 선거연대든 할 수 있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뀐 선거법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군소정당에게 일단은 원칙적으로 기회가 주어지니 이 본보수 군소정당들이 한국당에 흡수당하는 형태의 통합은 하지 않겠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비례한국당이 창당을 해서 등장을 하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범보수 비례정당을 매개로 해서 그 비례정당을 매개로 위성정당이죠. 이것을 매개로 해서 어떤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그럴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이 부분은.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은 독자적으로 보수 야당의 대표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야지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권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이 황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현실적인 작업이 바로 개혁공천입니다. 탄핵 도화선이 된 것은 사실 2016년 총선 한국당, 당시 새누리당이죠. 총선 때 패배한 근본 원인이 막장 공천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은 특히 이번 한국당의 공천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한국당이 개혁 공천을 넘어서 생존 공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죠. 생존 공천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 모든 걸 백지 상태로 놔두고 외부인 인사에게 공천 정권을 맡겨서 정권을 위임한 뒤에 유권자의 선택에 한국당의 생존 여부를 맡긴다. 그런 큰 틀의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진보 세력이 장기 집권 길로 접어드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수 앞날과 연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지금 조기 레임덕 방지, 그리고 진보 정권의 장기 집권, 이 두 마리 토끼를 쫓기 위해서 총선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일 문재인 정권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정권, 국가 권력, 그 다음에 지방 이해 권력, 지방 권력, 그리고 의회 권력까지, 중앙 이해 권력까지 한꺼번에 다 장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4.15 총선에 모든 인력을 투입할 tes입니다. 이것을 여권의 중심 세력을 친노에서 친문으로 바꾸려는 시도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친노를 넘어서 친문 직계들을 국회에 전진 배치하려는 그런 포석이 보이는 까닭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6월부터 최근 1년 반 사이에 총선용 인사를 무려 13번이나 했습니다. 청와대 참모 교체가 8번 있었고 총리와 장차관을 바꾸는 개각이 5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 출신의 총선 출마가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비서관급 이상 20명을 포함해서 무려 70명가량의 행정관급 이상 청와대 참모들이 총선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장차관 출신도 1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 넘는 새로운 친문이 정치권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네 번째 관전 포인트 살피겠습니다. 신북풍 불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그 북쪽에서 불어오는 훈풍덕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계속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한 이유도 구체적으로 유권자에게 물어보면은 북한 문제가 제일 앞서서 꼽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해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이런 것이 쭉 재개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경제 실정 이런 문제도 여기에 묻혀버린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권은 북한 특히 김정은으로부터 욕설에 가까운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있죠. 삶은 소대가리 좋아하는 그런 말까지 나왔죠. 그런데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대북 유화 정책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작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줬죠. 그 미국 정상회담 또는 그 김정은의 답방 이런 것이 총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의 승리를 담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북한 기류를 보면은 어떤 대가 없는 정상회담을 수용하거나 답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대가를 줄 경우 총선에서 중도 유권자발도 역풍이 불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신북풍 문제 이 문제도 관전 포인트이긴 하지만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되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그러니까 마무리되는 것이, 형이 확정되는 것이 2월 달쯤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사면을 하면서 정치인들은 많이 포함시키지 않았지만은 아마 3.1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들을 사면 특사에 포함시킬지 모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박근혜 사면 카드가 보수 진영의 분열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이 총선 전에 전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여권에서 전혀 다른 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내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그것도 보수 진영이 분열된 이런 상황에서 그냥 이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가 확실한데 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기 석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기 석방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문재인 정권 열성 지지층들이 등을 돌려서 국정 운영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 그런 분석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도 지난번 대선처럼 진보 정권 입장에서 적폐대 촛불 구도로 몰고 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총선이 있는 해 2020년 첫날에 총선 5대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통쾌하고 유쾌하고 상쾌한 한 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